혹시 살면서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겠다 싶은 그런 실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음, 뭐 법을 어기거나 누구한테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그런 차원의 잘못 말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뭐랄까, 존재의 법칙 자체를 거스르는 듯한 그런 행동이요. 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질문을 아주 깊게 파고들고 있더라고요. 바로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경고했던 영혼을 배반하는 세 가지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세 가지가 바로 신성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 그리고 자기 내면의 진실을 외면하는 것,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빛을 꺼트리는 것. 바로 이 세 가지죠. 네, 저도 처음엔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자료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영혼에 정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심지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좀 섬뜩해지기까지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융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그림자, 즉 섀도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아, 그림자. 네, 뭐 그림자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각자가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외면하고 싶은 내면의 모든 어두운 면들이죠. 예를 들면? 뭐 유치한 질투심이나 비겁함 같은 거요. 맞아요. 숨겨진 욕망, 분노, 그런 것들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안의 흑역사 같은 거죠. 하하하, 네. 그런데 융이 정말 무섭게 경고한 게 있어요. 이 그림자를 그냥 무시하고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힘을 계속 키워서 어느 순간 우리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린다고요. 와,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세 가지 끔찍한 배반은 바로 그 그림자에게 우리가 조종당할 때 나타나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첫 번째 배반부터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신성한 신뢰의 배반.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 신뢰에 대한 융의 관점이었어요. 아, 신성하다라는 표현. 네. 저희는 보통 신뢰를 그냥 사회적인 약속 정도로 생각하는데 융은 이걸 신성하다고 표현했더라고요. 이거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맞아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픈 상처나 가장 부끄러운 기밀을 털어놓는 순간을요. 네. 그건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는 자신의 모든 심리적인 갑옷을 벗어 던지고 가장 연약하고 무방비한 영혼의 속살을 저한테 온전히 내어 보이는 거거든요.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직접 마주하는 거의 종교적일 만큼이나 성스러운 공간에 들어선 거라고 융은 말해요. 와,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신뢰를 깨뜨린다면,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웃음거리로 그 비밀을 흘려버리거나 나중에 그걸 약점 삼아 상대를 공격한다면, 바로 그 지점이군요. 융이 이걸 정말 충격적인 단어로 불렀어요. 영혼의 살인. 네, 영혼의 살인, murder of the soul, 물리적인 살인만큼이나 혹은 어떤 면에선 그보다 더 심각한 죄라고 본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본 거죠? 왜냐하면 그 배신은 피해자의 영혼에 거의 치유가 불가능한 상처를 남기거든요. 아,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세상과 타인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파괴되면서 결국 영혼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깊은 고립 속으로 스스로를 가두게 되니까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아니, 그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그림자가 등장하는 거죠. 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안의 그림자 때문에 그런 끔찍한 배신을 저질러요. 예를 들어 남의 비밀을 퍼뜨리는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뭔가 특별한 정보를 쥐인 중요한 인물이 된 것 같은 그런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결국 자기 안에 어떤 결핍을 채우려고.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자기 안에 그 보잘것없음, 무력감, 열등감이라는 그림자를 잠시 잊고 싶어서 타인의 영혼을 제물로 삼는 셈이에요. 와,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이 결국 타인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진다니.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선 차원도 있다고 하셨죠? 네, 융의 동시성, synchronicity 라는 개념과 연결되는데요. 아, 동시성.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예요. 잠깐만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는 게 정확히 어떤 느낌일까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친구 생각을 정말 간절히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친구한테서 몇 년 만에 전화가 온다거나. 정확해요. 바로 그런 경험들이죠. 아,
책을 딱 펼쳤는데 답이 나온다거나. 네, 융은 이런 현상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보이지 않는 의미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봤어요. 와,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의 신변을 배신하는 행위는 단순히 그 사람과의 관계만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있는 그 신성한 그물망, 즉 우주적 질서의 한 부분을 그냥 찌려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우리 문화의 인연이라는 개념이랑 정말 비슷하네요. 함부로 인연의 끈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아주 비슷하죠. 우주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게 결국 나 자신과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타인을 배신하는 것만큼이나 혹은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게 융이 말한 두 번째 배반, 내면의 진실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아, 어쩌면 이게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고 또 가장 치명적인 배반일지도 몰라요. 융심리학의 최종 목표가 개화성 과정, 즉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이잖아요. 네. 그 여정의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걸 좀 두려워하죠. 그래서 가면을 쓰고요. 사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가면, 즉 융이 말한 페르소나는 필요악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가 괜찮은 거고 어디부터가 위험한 건가요? 페르소나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부모, 유능한 직원의 가면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되죠. 진짜 문제는 그 가면이 너무 편안하고 안전해서 가면을 벗지 않고 아예 내 얼굴이라고 믿어버릴 때 시작돼요. 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고 영혼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거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면서요. 융은 바로 이런 삶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자기 존재의 핵심을 배반하는 행위니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요. 억압된 진실과 욕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결국 신경증, 즉 원인 모를 불안이나 우울증, 각종 중독의 형태로 반드시 터져 나와요. 우리 몸과 마음이 이건 가짜 삶이야, 더는 못 참겠어 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아, 그래서 흔히 말하는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군요. 맞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남들 보기에 정말 번듯하게 잘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떠나버리는 경우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융은 중년의 위기를 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라고 봤어요. 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요? 네. 더 이상 거짓된 가면을 쓰고 살 수 없다는 영혼의 마지막 외침이자 진짜 자기 자신을 찾으라는 아주 강력한 부름으로 해석한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외면하려고 하죠. 그렇죠. 더 바쁘게 일하거나 위험한 관계에 빠지거나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도망치려 해요. 그럴수록 내면의 공허함은 더 커질 뿐인데도요. 자료에 나온 우주적 손실이라는 표현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렇죠.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 자신만의 고유한 빛과 선물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면의 진실을 외면하고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기로 선택하는 건 그 고유한 소명을 스스로 땅에 묻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건 그냥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세상이 그 사람만이 줄 수 있었던 독특한 재능과 에너지, 그 아름다운 빛을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되는 우주적 손실인 셈이죠. 특히 효도나 집안의 기대 같은 가치가 개인의 꿈을 억누르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권에서는 이런 비극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기 안의 빛을 스스로 꺼버리는 것도 이런 비극인데 만약 다른 사람의 빛을 꺼트린다면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배반. 타인의 빛을 꺼트리는 행위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제 아내의 진실을 외면하며 살고 있다면 자기 진실을 용감하게 살아내는 사람을 보는 게 무척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 정확한 통찰이에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배반의 핵심 심리죠. 여기서 빛이란 각 사람 안에 있는 고유한 본질, 영혼의 불꽃을 의미해요. 창조성, 순수한 열정, 이유 없는 기쁨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때로는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착각하면서 타인의 빛을 꺼트리곤 해요. 아,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좀 뜨끔하네요. 예전에 제 동생이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림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걱정된다는 핑계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어?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경험
우리 모두 한두 번쯤은 있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게 동생의 빛을 정면으로 꺼트리려는 말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부모가 아이의 엉뚱한 꿈을 쓸데없는 짓이라고 무시할 때, 친구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할 때 냉소적으로 그게 되겠냐 하고 찬물을 띄얹을 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의 영혼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그 빛을 점점 흐리게 만들죠. 특히 아이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이겠네요. 그 아이는 결국 자신의 빛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게 돼요. 그렇게 빛을 잃어버린 채 어른이 된 사람들은 겉은 멀쩡해 보여도 내면의 깊은 공허함과 냉소주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남이 잘 되면 축하는 못해줄 망정 왜 굳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역시나 또 그림자 때문이에요. 아, 또 그림자군요. 네. 타인의 빛을 견디지 못하는 건 대부분 자기 자신의 빛이 이미 꺼져 있기 때문이에요. 타인의 성공이나 열정이 자신의 실패와 무기력을 거울처럼 비춰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끌어내려서 자신과 같은 어둠 속에 머물게 하려는 거예요. 이건 결국 자신의 두려움과 좌절, 질투라는 그림자를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아주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가 특정 빛을 억압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물론이죠. 성공을 오직 돈과 사회적 지위로만 정의하는 사회에서는 예술가나 철학자의 빛이 설 자리가 없어요. 맞아요. 남성성을 오직 강인함과 경쟁심으로만 정의하는 문화에서는 섬세하고 다정한 남성의 빛이 억압되죠. 한국 사회의 지나친 학벌주의나 직업과 나이에 따른 엄격한 위계 문화, 모난돌이 정맞는다는 말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유한 빛을 꺼뜨리는 강력한 집단적 기제가 될 수 있죠. 와, 정리해보니 정말 무섭네요. 신뢰를 깨서 관계의 생명력을 죽이고, 진실을 외면해서 내 안의 생명력을 죽이고, 타인의 빛을 꺼서 영혼의 생명력을 죽이고, 이 세 가지 배반은 결국 형태만 다를 뿐 모두 생명력 자체를 공격하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군요. 맞아요. 그래서 융은 이 세 가지를 용서받을 수 없는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을 거스리는 행위라고 본 겁니다. 듣다 보니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세 가지 잘못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만약 우리가 이미 이런 잘못들을 저질렀다면 되돌릴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여기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융의 심리학은 절망의 심리학이 아니라 언제나 변환, 즉 트랜스포메이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희망의 심리학이에요. 아, 다행이네요. 단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붙죠. 바로 자신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낼 때만요. 그 용기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자료에 나온 5단계, 이런 걸 다 나열하기보다는 솔직히 그림자 작업이라는 말부터가 너무 막막하고 두렵게 들려요. 그렇죠. 내 안에 그 끔찍한 질투나 두려움, 비겁함을 대체 어떻게 마주하라는 건지 감도 안 오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림자 작업을 오해해요. 내 안의 어둠을 없애거나 싸워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융이 말한 핵심은 통합이에요.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 그래, 내 안에 이렇게 유치한 질투심이 있었구나. 남의 성공에 배아파하는 내가 있었네. 하고 변명 없이 판단 없이 그냥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냥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나요? 그럼요. 어둠은 빛을 비출 때 힘을 잃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내 그림자를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돼요. 내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열등감 때문에 너에게 상처를 줬어. 미안해.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걸 바꾸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재헌신하고 매 순간 다른 선택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거고요. 이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결국 자비가 있어야겠네요.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서로를 좀 더 너그럽게 볼 수 있게 되죠. 진정한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덮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그 끔찍했던 잘못으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넘어 성장하며 더 이상 과거의 실수가 지금의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아, 어둠을 빛으로,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연금술 같은 과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융이 말하는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도 어떤 신이 위에서 벌을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적 결과에 가깝다는 뜻이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죠. 영혼의 법칙을 어기면 내 영혼이 상처받고 고통스러워지는 건 처벌이 아니라 당연한 귀결이라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지금 이 순간 과거와는 다르게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세 가지 어두운 주제가 결국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로 이끌기 위한 지도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내 안의 그림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그림자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융의 핵심 가르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진 불완전한 존재로서 온전한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긴 여정 위에 있는 거니까요.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할 뿐이죠.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운동 같은 것들이 어쩌면 이런 아주 개인적인 성찰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각자가 자신의 그림자와 기꺼이 대면하고 내면의 빛을 되찾으려는 그 용기 있는 선택에서 모든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아무런 가면도 두려움도 없이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당신에게 무엇을 부탁할까요? 그리고 그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